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욕심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서야 그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애청자님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긴 말 안 하고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1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결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사실 저와 남편은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불릴 정도로 사랑이 가득한 편이에요. 남들은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데 저희 두 사람은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죠.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너무 잘 만났기 때문인지 살면서 한 번도 시집살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나 오개티는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평화롭기만 한 저희 시댁에도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죠. 그 골칫덩이는 바로 시누이 부부였어요. 시누이는 의사로 직업이 좋은 편이지만 너무 잘나서 그런지 욕심이 많고 하는 집마다 밉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를 보면서 항상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조신하고 참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옛말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상 보니 시누이 병원에서 일하던 시매부도 하는 짓이 완전 판박이었죠. 아니 오히려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더 욕심을 부리고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기분 상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가끔 모임 때나 얼굴을 보니까 그러려니 했던 거지. 만약 같이 살았다면 머리채 잡을 일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시누이 부부가 결혼한 지도 약 3년 정도 지났을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시댁에 큰일이 생겨나게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남편 대신에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재아님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 환자분이 빙판길에 미끄러지셨는데 머리를 크게 다쳐서 들어오셨거든요. 보호자님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고요? 혹시 상태가 많이 심각한 건가요? 아무래도 응급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보호자님이 동의를 해주셔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동의서에 서명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이 놀란 듯 보였죠. 일단 저희 두 사람은 고속도로에 있는 상황이었기에 곧장 시누이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의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 부부가 먼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도착해보니 시어머니는 무사히 응급수술을 마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셨죠. 윤자, 엄마가 왜 중환자실에 계시는 거야? 수술 잘 된 거 맞지? 이제 괜찮아지시는 건 맞지? 담당 의사 말로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 예?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술까지 했는데 왜 의식이 안 돌아와요? 설마 어머니 잘못되는 건 아니죠? 아휴, 빨리 깨어나셔야 할 텐데. 가끔씩 수술 후에 의식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니 엄청 티나니까 괜히 연기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해요. 언니는 우리 엄마 안 깨어나길 바라잖아요? 어머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어머니가 안 깨어나길 바라겠어요? 저도 이 집 식구이고 어머니 걱정 많이 된다고요. 그래 윤지, 너 말이 좀 심하다. 이 사람 병원 오는 길에 엄마 걱정 많이 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사람 어디 안 간다고 하더니
역시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와중에도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저는 시누이의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그렇다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으니 원래 그런 사람이라 위안하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도 시누이는 자식이라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기는 했나 봐요. 직접 나서서 담당 의사분께 신경 좀 잘 써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오고 난 후에는 간호를 본인이 도맡아 하겠다는 말까지 꺼냈죠. 시누이의 말에 저도 남편도 조금은 놀랐던 것 같아요. 아가씨가 직접 간호를 다 하겠다고요? 이제 어머니 일반 병실로 옮겨오셔서 대소변도 받아줘야 하고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혼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가씨 병원 운영도 해야 하고 바쁘잖아요. 그럼 임신 중인 언니가 간호할래요? 언니는 임신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되고 남자들한테 엄마 대소변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해야지 어쩌겠어요. 진짜 네가 다 하겠다고? 그럼 병원 출근은 어쩌려고 그래? 아무리 원장이라고 하지만 오픈 초창기인데 네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바쁜 오전에는 출근해야지. 그래서 오전에는 간병인 두고 오후에는 페이닥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일찍 퇴근해서 간병하려고. 저희 부부는 시누이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자식은 부모에게 큰 일이 있을 때 정신을 차린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위해 간호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있는 아주 시커먼 속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시누이 부부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장모님 앞으로 있는 재산들을 정리해서 병원비를 부담하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재산을 정리해서 뭘 하자고? 오빠, 그렇게 정색하지만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의사인 내가 며칠간 지켜보니까 엄마 상태가 위중한 것 같아.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장기 입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가 큰 병원이라 병원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정리하는 게 말이 돼요? 재산 정리도 어머니가 동의를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재산 함부로 손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의견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지 뭘 그래요? 그리고 엄마 재산 정리 안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부담할 건데요? 병원비 한두 푼 아닐 텐데 방법 있어요? 저와 남편은 두 사람의 이야기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 부부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듯 보였죠.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신 지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지난 건데 황급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수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누이 부부가 사고를 치기 전에 일단 좀 막아야겠다 생각했죠. 아무리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해도 엄마 재산을 함부로 정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지났잖아. 벌써부터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거니? 오빠, 나 의사야.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거 딱 보면 눈에 훤히 보인다고. 엄마 입원 기간 길어질 게 뻔한데 우리도 빨리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얼른 재산 정리하자. 형님, 그냥 윤지 말 따르시죠. 저희도 괜히 이런 말 꺼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아무리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조금씩 모으면 병원비 충당 가능하잖아요. 무작정 재산 정리하자는 건 섣부른 결정 같네요. 언니가 뭘 안다고 여기서 그런 소리를 꺼내요? 설마 우리 엄마 재산 빼앗길까 봐 회방 넣는 거예요? 진짜 못됐다.
언니 의견 따위는 안 받으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요.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하지 못해? 그리고 나도 엄마 재산 정리하는 거 반대야. 그러니까 윤지 너 괜히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 재산에 몰래 손대다가 걸리면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신우이 부부에게 단호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도 신우이 부부 성격이라면 어떻게든 저희 부부를 설득하겠다고 나서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 외로 두 사람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포기를 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역시 쉽게 포기할 두 사람이 아니었죠. 그날로부터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언니, 내일만 오빠랑 같이 와서 엄마 간호 좀 해줄 수 있어요? 급하게 시댁에 내려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혹시 무슨 큰일 있는 건 아니죠? 걱정 말고 다녀와요. 마침 내일 남편이 휴가를 내서 같이 어머니 병문안 다녀오려고 했었어요. 뭐 큰일은 아니고 그냥 시댁에 일이 좀 생겨서요. 그럼 내일만 엄마 좀 부탁해요. 저희 부부는 신우이의 SOS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병실에 찾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께 인사를 건넨 후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뜨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눈을 뜬 시어머니의 모습에 깜짝 놀라서 급히 의료진을 부르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부부를 말리면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니들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조용히 해. 의료진은 부를 필요 없다. 엄마, 의료진은 부를 필요 없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엄마 한 달 동안 의식 잃고 누워 있었어. 당연히 의사 불러서 상태 확인해야지. 아유, 어머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 오랜만에 깨어나신 거라 의료진들 불러서 검사도 해보고 몸 상태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내 몸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깨어났다는 것은 니들만 알고 있어라. 절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특히 윤지 부부한테는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입도 뻥끗하지 마라. 알겠냐? 엄마 깨어났다고 하면 윤지 엄청 좋아할 텐데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래? 지금까지 윤지가 엄마 옆에 붙어서 간호 다 했어. 간호를 하기는 개뿔. 걔 여기 와서 한 거라고는 휴대폰 만지작거린 것밖에 없다. 간병인 하나 붙여놓고 병실 소파에 앉아 지시만 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윤지 부부 하는 행동이 수상해. 그러니까 니들도 조심 또 조심해라.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혹시 꿈이라도 꾸시고 현실 분간을 못한 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얼마 후에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5일 전쯤에 신우이 부부가 간호를 하겠다며 병실에 있을 때 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침대 주변으로 커튼이 쳐져 있는 상황이었고 신우이 부부는 커튼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처음에는 누구랑 저렇게 진지하게 통화를 하나 했는데 들어보니 누군지는 몰라도 통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혔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길래 그렇게 화를 내세요? 혹시 기분 나쁜 말이라도 들으신 거예요? 그게 말이다. 윤지 부부가 내가 누워있는 틈을 타서 아내 재산을 모두 갈취해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꿈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다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시누이 부부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상에 눕게 되신 지 일주일 만에 시누이 부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잖아요. 그때의 일을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확실히 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누이 부부는 처음 병원비를 핑계로 돈을 챙기려다가 저희 부부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것 같았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직접 간호하겠다고 나선 것도 감시 겸 재산을 챙기기 위한 일인 것 같았고요. 어머니, 재산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씨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동의를 못 받는데 어떻게 재산 갈취하겠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지 그것이 내 딸이지만 참 영악하더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을 갈취할 수가 없으니까 내 집에 있는 서류들을 조작해서 담보대출을 받을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서류 조작에 담보대출이라니? 정말로 윤지 걔가 그런 짓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짓을? 윤재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어 깜빡깜빡하니까 수첩에 통장 비밀번호를 적어놓고 사용하는데 윤지 그것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집에 가서 내 통장과 수첩을 찾아내서 돈을 빼앗아 갈 생각인가 보더라. 이거 진짜?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딴 못된 짓거리 하지 못하도록 막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절대 윤지 걔한테 재산 빼앗기지 않게 할게. 아니야, 윤재야. 이 일은 엄마가 해결할 거니까 니들은 함부로 나서지 마라. 괜히 나섰다가 큰일 치를 수 있으니까 제발 나서지 마.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두 사람은 뭐가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니들 두 사람이 워낙 눈치가 빠르니까 윤지가 혹시 들켜서 일이 꼬여버릴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윤재 너를 무정자증으로 만들고 그걸 이용해 억지로 이혼시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에? 뭐라고요? 날 무정자증으로 만들고 억지로 이혼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걔 진짜 제정신 아니네. 돈에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어. 그게 끝이 아니야. 억지로 이혼시킨 다음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고 윤재 너를 정신병원에 억지로 가둬놓을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 같더라. 정신병원이요? 어머니, 정말 아가씨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 내가 제정신인 상태로 똑똑히 들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 니들이 걱정되어서 내가 깼다는 것을 알리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 당분간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말고 같이 다녀. 특히 영지 너는 임신까지 했으니까 몸 조심해야 된다. 알겠지?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저희 부부에게 몸 조심하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 일을 시어머니에게만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물론 제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시누이 부부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계획이라는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평소 당하고는 못 사는 성격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도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처음에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가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혹시 윤지가 전화하고 있을 때 언제 계획 실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던지 할 텐데. 정확한 날짜는 이야기 안 했고, 넌지시 니들 부부 둘째 아이 출산할 때쯤 할 거라고 했어. 저희 부부 출산할 때요? 하긴 윤재 씨 무정자증 핑계대고 이혼시킬 계획이라면 출산쯤에 계획 실행하는 게 맞겠네. 저희 부부는 그날 시어머니와의 대화 끝에 시누이 부부에 대한 복수 날짜를 제 출산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마침 저희 부부의 둘째 출산 예정일이 설날 전후 날짜였고 당시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였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사이에 복수할 계획을 제대로 세워놓고 시어머니에게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까지 의식 없는 환자 연기를 계속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아무리 수액 같은 것으로 영양분 공급이 된다고 해도 2주가량 의식이 없는 환자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서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니 시어머니께서 의식 없는 환자 연기를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앞으로 복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저희 부부가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을 즈음 시누이 부부가 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치근덕대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누이는 뜬금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가짜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만들 생각인 듯 했어요. 오빠, 이번 주 내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 사실 내가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받아놓은 건강검진건이 있는데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 계셔서 자꾸 미루다 보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주려고 받은 건강검진건인데 나한테 쓰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을 텐데 내가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번 주 내로 받아야 하는 거라 안 쓰면 버려야 돼.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오빠 이름으로 바꿔서 남자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빠가 받으면 안 될까? 나 혼자 건강검진 받으면 네 새언니 서운해할 텐데. 그 건강검진 내가 꼭 받아야 하는 거야? 주변에 대신 받을 사람 없어? 매제도 있잖아. 어차피 언니는 임신 중이라 검사 안 되는 게 많아서.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근래에 받았어. 지금 건강검진 받으면 손해야. 그래서 언니는 출산 후에 내가 따로 건강검진권 구매해서 줄 테니까 이번에는 오빠만 가서 받으면 안 돼? 비싼 거라 날리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그래. 남편은 건강검진 제의를 하는 시누이의 말을 바로 받으면 복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봐 일부러 몇 번이나 거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누이가 애절하게 건강검진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자 못 이기는 척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의 새빨간 거짓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주는 척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시누이는 출산 일주일 전에 저에게도 접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늦은 저녁에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 남편과 함께 거실로 나가보았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 부부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 부부이니까 일단 문을 열어주었죠. 아니 아가씨, 이 시간에 저희 집에는 왜 오셨어요? 그리고 손에 들려있는 그 큰 캐리어는 대체 뭐고요? 혹시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집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가지고요. 이 시간에 숙소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희 수도관 고칠 때까지만 여기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저녁 1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우리 집 남는 방이 없어서 잘 곳이 마땅치 않은데. 오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우리도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며칠만 신세 좀 지게 해줘. 신우이 부부는 탐탁지 않아 하는 저희 부부를 보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자 했어요. 신우이는 제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의사인데 옆에 있으면 출산 과정에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본인이 물심양면으로 제 출산 과정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우이 부부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두 사람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신우이는 싫어하는 제 표정을 읽은 것인지 저에게 다가와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죠. 언니도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출산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의학 지식 총동원해 집에 함께 있으면서 도움 많이 드릴게요. 집에 의사 하나쯤은 함께 있는 것이 언니한테도 좋지 않겠어요? 아가씨는 산부인과 의사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보다시피 두 분이 지낼 만한 남아있는 방이 없어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더라도 산모 수술은 많이 들어가 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제가 사랑스러운 둘째 조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데 이상한 짓이라도 하겠어요? 언니는 의사인 제 도움받아서 좋고 저희 부부는 당분간 지낼 곳 생겨서 좋으니 이게 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아니겠어요? 신우이는 이 말을 끝으로 결국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부부는 일단 복수를 위해서 참고 받아줬죠. 당연히 저는 신우이 부부가 저희 집에 있는 게 매우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평소 저희 부부와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고 두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을 알게 된 후라 그런지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신우이가 병원에 간다고 하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겁을 주기도 했었죠. 아가씨, 방금 출근한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혹시 집에 뭐 놓고 가신 거예요? 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제가 방금 출근하다가 오빠 건강검진 받은 병원 근무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거 듣고 기가 막혀서 다시 들어왔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 남편 뭐 어디가 안 좋대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우리 오빠 무정자증이라던데? 새언니 바람 피우고 있죠. 정윤이 그리고 뱃속에 있는 둘째까지 남의 씨 가져온 거예요? 언니도 참 대단하다. 어머 아가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검사 결과 잘못된 거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지만 그래도 가족으로 엮인 세월을 봐서 내가 조용히 묻어줄 테니까 대신 오빠가 이 사실 알기 전에 먼저 이혼 도장 찍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래요. 정윤이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내 애기도 그렇고 다 윤재식 자식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증거 가지고 와요. 자꾸 이러면 언니만 곤란해질 텐데. 오빠가 이 사실 알면 언니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집안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 언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요. 오빠 성격에 바로 소송도 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잘 선택해요.
신우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는 저를 보며 웃더니 증거는 곧 생기지 않겠냐며 빨리 결정하라면서 겁을 주고 집을 나가더군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직접 겪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리고 아무리 복수 때문이라지만 신우이 부부를 괜히 집에 들여놓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집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신우이 부부를 집에 들인 게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복수에 도움이 되는 아주 큰 증거를 잡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틀째 되던 날, 신우이 부부와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첫째 아이를 등원시킨 후 간단하게 청소기라도 밀어놔야겠다 싶어 슬슬 움직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신우 부부에게 내준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 여기저기 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숨만 나왔죠. 방 상태를 보면서 짜증이 팍 났지만 청소기를 밀기 위해서는 대충 널브러져 있는 옷이라도 정리를 해야 했기에 전 결국 옷들을 대충 캐리어 안에 넣어놓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우이 부부가 들고 온 캐리어를 열게 되었는데 자꾸 뭐가 띠링띠링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캐리어 안을 뒤져보았죠. 그런데 그 안에 태블릿 PC가 있었고 휴대폰이랑 연동이 되는 것인지 메신저에서 계속 알람이 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다시 넣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눈에 띄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킬 위험이 있어 메신저에 들어가지는 않고 미리 보기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신우이가 메신저를 보낼 때 길게 보내는 스타일이 아닌지 대화들이 다 짤막해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찍어 놓을 수 있었죠. 메시지를 보니까 신우이가 심외부에게 보내는 것 같았고 아무래도 이 태블릿 PC는 심외부 것인 듯 보였어요. 그리고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계획이 모두 작성되어 있었고요. 심외부가 연동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읽는 모양인지 숫자 1이 사라졌고 저는 이때다 싶어 모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계획은 제가 양수가 터지면 신우이가 잘 알고 있는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함께 이동을 하고 저에게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증거물과 저희 큰딸 친자 확인서를 내민 다음 겁을 줘서 합의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심해부는 하루 이틀 내로 사람을 시켜 신우이가 잘 알고 지내는 정신병원에 남편을 강제 입원시켜놓고 핸드폰을 뺏어 출장을 가야 한다는 문자를 보낼 계획까지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남편 없이 출산하러 가는 제 옆에 딱 붙어 있다가 도망치지 못하게 달리는 앰뷸런스에서 억지로 지장을 찍게 만들 계획인 듯 보였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저는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여보, 내가 방금 당신한테 사진 몇 개 보냈거든? 전화 끊지 말고 지금 바로 그거 확인 한번 해볼래? 뭐야? 당신 이거 어떻게 발견하고 사진까지 찍어놓은 거야? 두 사람 휴대폰 가지고 나갔을 텐데 설마 당신 위험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위험한 짓을 왜 해? 캐리어 안에 휴대폰이랑 연동되어 있는 태블릿 PC가 있더라고. 청소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울려대길래 보게 되었는데 마침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사진 찍어 놓은 거야. 그래? 어쩌다 보니 증거물도 없고 두 사람 계획도 모두 알게 됐네. 그나저나 이 내용을 엄마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 대여 휴대폰이라는 게 있더라고. 필요할 것 같아서 어제 알아보고 신청해 놓았어.
오늘 픽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아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아. 그래?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다행이다. 혹시 오늘 대여 휴대폰 당신이 가져다 드릴 수 있을까? 내가 퇴근해서 가져다 드리면 이미 병원에 윤지가 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후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의 전화를 마무리한 후 곧바로 대여 휴대폰을 받아서 시어머니 병실로 가지고 가게 되었고, 혹시 간병인 아주머니가 계실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식사를 하러 가실 시간이라 그런지 병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볼세라 얼른 시어머니에게 대여한 휴대폰을 전달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겠다고 한 후 병실을 나왔어요.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따로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받으면 제가 출산하는 병원으로 오셔서 시누이 부부 앞에 나타나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 부부의 계획대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척을 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고등학교 후배 몇 명에게 저를 부탁하게 되었죠. 이건 뭐 제 인생에 블록버스터 한 편 찍는 기분이었네요. 그래서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 몇 명은 제가 언제 출산을 하게 될지 모르니 출산 예정일 전으로 몰래 지키고 있다가 출산일에 제가 시누이와 함께 앰뷸런스를 타게 되면 차를 끌고 뒤쫓아와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산일에는 저도 정신이 없을 테니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들이 대신 해주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시누이가 겁을 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난리를 칠 때 응급차에서 뛰어내려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시누이는 일이 틀어졌으니 끝까지 이혼 서류를 받아내기 위해 제가 출산하는 병원으로 뒤쫓아올 게 분명했죠. 여보, 그런데 조금 무섭기는 하다. 분명히 아가씨 성격에 내가 앰뷸런스에서 뛰어내리면 병원까지 쫓아와서 이혼 서류를 받아내려고 할 텐데 어머님이랑 타이밍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후배들이 당신이 앰뷸런스에 타는 순간 엄마한테 문자 보내주기로 했고 산부인과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엄마가 미리 도착해서 어떤 식으로든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은 겁을 먹은 저를 차분하게 달래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모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남편은 이틀 뒤 예정대로 심외부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리 알고 있던 것처럼 남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휴대폰을 빼앗아 저에게 출장 때문에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나서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 첫째 아이를 주변에 살고 있던 사촌 동생에게 미리 맡겨두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저는 설날 당일에 양수가 터지게 되었어요. 시누이는 양수가 터진 것을 확인하더니 명절에 119는 타기 힘들 거라면서 역시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주었죠. 그리고 저는 시누이가 불러준 앰뷸런스를 타고 다니던 산부인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앰뷸런스를 타기 직전에 남편의 고등학교 후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덕분에 안심하며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창 병원으로 이동을 하던 도중에 시누이는 예정대로 저에게 남편의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와 첫째를 대상으로 한 친자 검사지를 내밀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연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언니 바람 피운 거 맞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조용히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가씨,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멀쩡한 남편 놔두고 바람을 왜 피워요?
언니가 지난번에 진검을 내놓으라길래 내가 이렇게 친히 가지고 왔는데도 발뺌할 거예요? 여기에 내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우리 오빠 무정자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정윤이 친자 검사도 해봤더니 우리 오빠 딸 아니라고 나오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 검사 결과 확실한 거예요? 난 아가씨가 가지고 온 증거물 못 믿겠는데? 그럼 지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감히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남의 집안 씨를 둘이나 가져?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당장 이혼시킬 거라고. 신우이는 성질을 내며 제 얼굴에 가짜 무정자증 검사지와 친자 검사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난 후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합의 이혼 서류를 꺼내 제 손을 잡고 억지로 지장을 찍으려는 시도를 했죠. 때마침 앰뷸런스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상태였고 저는 이때다 싶어 신우이를 밀친 후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당연히 신우이와 뒤에 타고 있던 사설 앰뷸런스 직원은 저의 돌발 행동을 보고 눈이 2배로 커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두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멍하니 있던 도중에 신호는 바뀌게 되었고 앰뷸런스 운전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앰뷸런스를 보낸 후 남편 고등학교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무사히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산부인과에 도착해서 진찰을 받아보니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다행히 저희 아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양수는 터졌지만 다행히 양수가 터지자마자 지체 없이 움직여서 그런지 아이가 나올 때가 아니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그래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예상했던 것처럼 신우이 부부가 병원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겁을 주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감히 기회를 줬더니 앰뷸런스에서 도망을 쳐. 남의 씨 우리 집에 가져다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책임을 져. 나는 가지고 온 검사 결과지 못 믿겠고 지장을 찍더라도 나중에 다시 검사해보고 할 테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 이혼 서류에 지장 찍을 때까지 절대 못 나가지.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기 전에 얼른 이혼 서류에 지장 찍는 게 좋을 거야. 신우와 심해부는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지장 찍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 애들 데리고 살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의료진들도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달려와서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신우이 부부는 의료진을 밀친 후 방방 뛰고 뒤집어 엎으며 막말까지 해댔죠. 그리고 그때쯤 시어머니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니들 제정신이냐? 어떻게 내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쳐? 엄마가 여길 어떻게...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오히려 새언니한테 당한 건 우리 식구들이라고. 맞아요, 장모님. 남의 씨를 이 집안에 뿌려댔으니 억울한 건 우리 식구들이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자 두 사람은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두 사람 앞에서 남편이 미리 대여 휴대폰으로 보내놓은 메신저 사진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증거물에 벌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미리 신고를 한 것인지 두 사람이 도망을 가려고 할 때쯤 경찰관들이 들이닥쳤고 신우이 부부를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경찰관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시도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후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잡혀가게 된 후 남편은 경찰관님들의 도움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풀려나 저에게 달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무사히 둘째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신우이 부부는 서류 조작을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은행에서 이를 알아차린 후 고소를 하여 그에 대한 죗값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나중에 사용할 생각으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의료진들을 시켜 무정자증 검사 결과와 친자 검사 조작을 하고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게 밝혀지게 되면서 도움을 준 친구들과 나란히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어요. 게다가 앰뷸런스 직원 2명도 미리 모든 사실을 알고 돈까지 받으며 동참했기에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시누이 부부와 인연을 끊기로 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두 사람에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겼으니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통보까지 하고 오셨다고 했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잘못했다면서 눈물 콧물까지 다 빼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가차없이 무시해버렸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지금 첫째 아이와 큰일을 겪고 태어난 둘째 아들을 잘 키우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무사히 퇴원을 하신 후 손주들의 재롱도 보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노후를 즐기며 살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반대로 두 사람은 아직까지도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은 그날 이후로 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이번 기회에 두 사람이 반성과 후회를 하고 개가천선이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희 시댁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애청자님들 계속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